이 아이한테서 당장 손 떼십시오. 더 이상 얽히면 곤란해집니다. 왜 자꾸 숨기시는 겁니까?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자는 결국 소년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반찬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깨알같이 적힌 숫자와 도장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8년간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살짝 알려주신다면 제 마음을 듬뿍 담아 행운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보미 인생극장입니다.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럽고 영화보다 잔인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 역시 그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사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자 확인 서류까지 위조당한 채 8년간 아들을 빼앗기고 살아온 여인 앞에 기억을 잃은 천재 소년이 나타나 재벌가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봄볕이 유난히 따갑던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가게 안에서 나무를 묻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혼그룹 며느리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이 작은 반찬 가게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참기름 냄새가 배어나올 때마다 저는 지난 8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그 집안에서 밀려나듯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접시를 채웠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흉터가 날씨에 따라 욱신거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지요. 점심 무렵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흘끗 들여다보더니 다시 차에 올라타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서 반찬을 사던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길을 잘못 든 손님이었겠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런 시선을 느낀 적이 없었기에 그 낯선 방문이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즈음 저는 문득 오래된 상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챙겨두었던 그 상자에는 아들이 어릴 적 입었던 베넷 저고리와 병원에서 받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지냈던 그날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 댁 응접실에 불려간 저는 낯선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남자가 침착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슬픔에 잠긴 채로는 제대로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검은 세단이
다시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그저 지친 하루가 만들어낸 착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저는 아들의 어린 적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지난 8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낯선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앳된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반찬 가게 하시는 사장님 맞으실까요? 저는 순간 목이 메어 잠시 대답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수화기 너머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사장님을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앳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저 후원 문의를 하는 학생이겠거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전화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유리문 너머로 교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깨에 맨 가방끈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눈에 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우선은 아이를 안으로 들여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소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몇 해 전 사고로 예전 기억을 대부분 잃었으며 지금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지역 영재 교육기관에서 수학과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년의 말투와 손짓, 찻잔을 쥐는 방식까지도 어딘가 눈에 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 살았을까요? 소년이 문득 던진 질문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동네가 원래 조용한 곳이라 낯이 익어 보일 수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소녀는 더 캐묻지 않고 다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가게 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검은 세단에서 내렸던 바로 그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소년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서둘러 다가와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얼른 차로 돌아가시지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누른 듯한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남자를 따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님께는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를 만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떠나기 직전 남자가 남긴 그 한마디는 오히려 저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문득 예전 상자 속 베넷 저고리에 자수 무늬가 소년의 가방에 달려있던 자수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암벽지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며 애써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불안이 다시금 제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가방에 달려있던 낯익은 자수 무늬가 밤낮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신혼그룹 쪽 소식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대로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룹 관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탓에 연락처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몇 다리를 건너 회장님을 오래 보자 했다는 한 어르신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처음엔 반가움을 내비쳤지만 제가 소년의 이야기를 꺼내자 순식간에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런 일은 자신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댁에 제가 모르는 아이가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짧은 정적 끝에 어르신은 낮은 목소리로 요즘 회장님 곁에 총명한 아이가 하나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조심스레 귀띔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자신도 아는 바가 없으니 더 이상 캐묻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직접 신혼그룹 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높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신분을 밝히고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정중히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사전 약속이 없으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몇 번이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직원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지켜보던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그룹에서 오래 근무했던 나이 지긋한 직원이었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괜히 곤란해지실 겁니다.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과 경고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감춰진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캐물을 틈도 없이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회전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건물은 여전히 제게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지난 8년간 애써 잊고 지냈던 서러움이 다시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 씁쓸함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소년의 얼굴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본사에 다녀온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더욱 선명해졌고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써 가게 일에만 몰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다가도 문득 넋을 놓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오래 알고 지낸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청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날카로운 태도였습니다. 냉장고 온도부터 조리대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살피던 담당자는 사소한 흠집 하나까지 트집 잡듯 지적하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돌아온 대답은 그저 정기 점검일 뿐이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별다른 지적 없이 운영해 오던 가게였기에 갑작스러운 강도 높은 점검이 결코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얼굴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식자재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 이상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짧은 통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업체 쪽에서는 그저 사정이 생겼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정리하던 중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심스레 말리는 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 이제 와서 그 집안일에 다시 얽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친구의 말에는 오랜 세월 저를 지켜봐 온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소년의 얼굴을 떠올리면 도무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반찬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이 모든 평온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최근 아들이 학교에서 부쩍 예민해지고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어느새 아들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어두운 골목길에 우두커니 선 채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야 할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사이 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오랫동안 함께해 온 거래처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생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네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마땅치 않아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예민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또래 친구와 심하게 다투어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고 상담실 한쪽 구석에 잔뜩 풀이 죽어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주하고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엄마, 애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는데 쫓겨났다고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소문이 어느새 학교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아들을 다독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짙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을 떠올리며 오래전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급한 대로 생활 자금을 융통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객님, 최근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거래해 왔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애매한 답변만 되풀이할 뿐 그 이상의 자세한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도 신용도 심지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평판까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이 제 삶의 모든 끈을 하나씩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초췌했고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어떻게든 이 어둠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이 언젠가는 거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을 붙든 채 저는 다가올 아침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맞이한 아침, 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초창기 시댁 어른들과 오가며 받았던 명함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종이들이 어쩌면 지금 제게 유일한 단서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함을 한 장씩 넘겨보던 중 저는 문득 예전 본사 로비에서 만났던 나이 지긋한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쩌면 조심스러운 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스쳤습니다. 저는 수첩 안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요. 아주머니는 못 믿어온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는 그 진심 어린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언제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숨긴 채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들른 오랜 단골이 우연히 신문 한 부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정리하던 중 무심코 신문을 펼쳤다가 지역 소식란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은퇴한 법조인들의 봉사 모임을 소개하는 짧은 기사였는데 그 안에 실린 사진 속 얼굴 하나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짧은 메모지 한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낯선 필체로 적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응원과 함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낮에 보았던 신문 속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인물들이 여럿 담겨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곁에서 서류를 챙기던 한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여겼기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으며 이 모든 조각들이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흐릿하게만 보이는 실마리들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붙잡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어스름한 달빛 아래 저는 오래도록 앨범 표지를 쓰다듬으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 속 봉사 모임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위해 일찍부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끈을 고쳐매며 저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실마리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신문 기사 속 봉사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복지관 위치를 확인하고도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라도 헛걸음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괜한 일을 벌여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발걸음을 자꾸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물러설 수는 없다는 마음이 결국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복지관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백발의 노신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용기를 내어 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예전에 신원그룹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셨던 분 맞으실까요? 노신사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한 착잡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근처 벤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모님 얼굴을 뵈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 말투에서 단순한 인사치레 이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과 갑자기 나타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노신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실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오면 전해드리려고 간직해온 것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병원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8년 전 작성된 친자 확인 검사 원본 기록이었는데 그 안에 적힌 결과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노신사는 낮은 목소리로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로 원본 서류가 조작되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매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본 기록에 적힌 검사 결과는 소년이 다름 아닌 제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응접실에서 제게 내밀어졌던 서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꾸며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 곁에서 손자 행세를 하고 있는 아이는 애초에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이였습니다. 노신사는 그동안 자신이 몰래 보관해 온 원본 서류와 함께 당시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 관계자의 연락처까지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품에 안으며 지난 8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억울함의 실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걸음으로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 홀로 사겨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서류를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도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을 마침내 손에 쥐었는데도 기쁨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온몸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저는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낯익은 병원 마크와 도장, 그리고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검사 결과가 눈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그 종이 몇 장이 지난 8년의 세월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8년간 억눌러왔던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밀려온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남편을 잃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저를 향해 어떻게 그런 계략을 꾸밀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서글픔과 분노가 동시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자를 향한 그리움을 이용당했을 뿐이라 해도 진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밀려온 것은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맞섰더라면 서류에 순순히 서명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캐물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슬픔에 잠식되어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던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무작정 그 집을 떠나던 그날의 제 모습이 떠올라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잠에서 깬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 얼른 다시 들어가서 자. 아들은 못 믿어온 얼굴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다 컸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이 아이에게만큼은 어떤 흔들림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다시금 밀려드는 허탈함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8년간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위로들이 사실은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자기기만에 불과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은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둠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위로 지난 8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언제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창밖에는 어느새 뿌옇게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난 자리에는 오히려 차분한 정적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씩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저 원망과 후회로 가득했던 종이 뭉치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지난 8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문득 언제까지고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오래도록 미뤄왔던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찾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봉분 앞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 저 정말 힘들게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야 우리 애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됐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만이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두고만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 확신은 이상하게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서서히 깨워주었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산길을 돌아보았습니다.
8년 전 이 길을 오르내리며 느꼈던 절망과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손에 쥔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낙엽 소리마저 그날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아들의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저는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저는 이 웃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어 지내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저는 사진첩을 가슴에 품은 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노신사가 건네준 병원 관계자의 연락처를 다시 꺼내들며 저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큼의 단단한 의지가 제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방 안가득 따스하게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다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래 잊고 지냈던 살아있다는 감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노신사가 건네준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 관계자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다행히 아직 연락이 닿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고 상대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잠시 딸에게 부탁해두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갖춰 입고 거리로 나선 저는 지난 8년간 잊고 지냈던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가 발걸음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으로 향하던 길,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의 하나뿐인 따님으로 예전 결혼식에서 몇 번 인사만 나누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경계심이 앞섰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적대감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진심이 느껴져 자리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아버지 곁에서 이상하리만치 힘을 키워가는 비서실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심을 품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독 그 사람 말만 신뢰하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일들과 최근 손에 넣게 된 서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든 돕겠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랫동안 혼자였던 이 싸움에 처음으로 든든한 동행이 생겼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그룹 내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필요하다면 비서실장의 행적을 조용히 추적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이 싸움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조금 전까지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오전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며 오늘 하루가 지난 8년 중 가장 의미 있는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병원 관계자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음에도 8년 전 그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찻집 한 구석에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정황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 아래 저는 그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워낙 강압적이어서 저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본 기록만큼은 차마 없애지 못하고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노신사가 건네준 서류의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증언이 서로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여진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료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룹 내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임원들에게 조용히 상황을 귀띔해 두었고 예상외로 적지 않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비서실장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일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애써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아 그동안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요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 조금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들어볼래?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일들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뜻밖에도 담담한 목소리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른인 저보다도 더 의젓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가게 일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웃 아주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부를 물어오면서도 예전처럼 넉넉한 웃음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지금껏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면 가게 앞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새삼스럽게도 소중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어둠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노신사와 병원 관계자의 증언, 그리고 강여진 씨가 모아준 내부 자료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저는 마침내 회장님을 직접 뵙고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여진 씨는 며칠 뒤 열리는 그룹 창립 기념 행사 자리를 활용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앞두고 며칠 동안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증언을 요약하는 사이 시간은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강여진 씨는 소년이 다니는 영재교육기관의 후원 내역을 조용히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류 더미를 살피던 어느 오후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이 학비를 대주는 후원자가 저희 그룹 쪽 계열 재단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연히 비서실장 쪽에서 소년을 관리하며 학비까지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짐작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그 아이를 후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강여진 씨는 확실하지는 않다며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의 개설 시기가 공교롭게도 소년이 사고를 당했던 그 해와 겹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당장은 눈앞의 만남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사이 저와 아들의 관계는 눈에 띄게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굴지 않았고 오히려 제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설거지를 하거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진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저는 뭐라고 인사해야 해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그저 지금처럼 솔직하고 씩씩한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아이가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의젓하게 자라주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방 안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우리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와 증언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낮에 들었던 정체 모를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쉽사리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저는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강여진 씨가 마련해준 자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사장 한편 회장님이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여진 씨의 안내로 조용한 접견실에 들어서자 회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비서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전에 허락도 없이 이런 자리를 만들다니요.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나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회장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8년 전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원본 검사 기록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서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는 동안 회장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비서실장은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네는 잠시 조용히 있게. 지금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일세.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회장님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실은 나도 몇 해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네. 그래서 조용히 사람을 붙여 저 아이의 행방을 살펴보게 했었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은 도연이가 다니는 영재교육기관의 익명 후원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고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아이가 위험해질까? 두려워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학비를 지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8년의 시간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줄곧 조용히 서 있던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까 그 서류에 적힌 숫자를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 검사 접수 번호,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던 숫자랑 똑같아요. 그게 제 진짜 생일하고도 겹치더라고요. 접견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숫자 하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는 회장님의 품에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비서실장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룹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조작에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손자로 자라온 아이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용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회장님은 그 아이 역시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말마다 도연이와 함께 회장님 댁을 찾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 새로운 일장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8년의 세월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수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자라고 있고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친자 확인 서류를 위조하고 어린아이의 인생을 이용한 비서실장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회장님도 몇 해 전부터 의심을 품고도 침묵했던 것 아니냐라거나 어쨌든 서인 씨가 8년 전 그 자리에서 순순히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도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트리거가 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은 단답도 좋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평이 모여 더 깊은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